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강까지는 해운 중개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용성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계약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부정기 화물 운송과 용성계약, 제2절에서 용성계약의 체결과 표준계약 서식, 제3절에서 항해용성계약, 제4절에서는 전기용성계약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의 부정기 화물 운송과 용성계약은 용성계약의 개념, 용성계약의 경제적 의의, 또 회사 중재기간, 용성계약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용성계약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계약의 개념은 광의로는 선주와 용선자가 일정 기간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선박의 운송 서비스 능력을 제공받거나 한 번 혹은 여러 번의 항해에 대해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계약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임대차 계약과 운송계약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이 용성계약에 포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선체용성계약, 항해용성계약과 전기용성계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체용성계약은 첫 번째 얘기한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항해용성계약과 전기용성계약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그 운송계약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기용성계약은 이 두 번째 있는 운송서비스 능력을 제공받는 데 해당이 될 것이고, 항해용성계약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로는 운송계약형 용성계약에 한정해서 우리가 용성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용성계약은 항해용성계약과 전기용성계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성계약을 분류를 해보면은요, 크게 광의로 봤을 때는 선체용성계약, 항해용성계약, 전기용성계약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선체용성계약은 임대차 계약이고, 항해용성계약과 전기용성계약은 운송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해용성계약과 전기용성계약을 협의의 용성계약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성계약이라고 하면 보통 실무에서 얘기할 때는 항해용성계약과 전기용성계약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선체용성계약은 일종의 임대차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성계약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부정기 화물 운송과 전기 운송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화물 운송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정기 화물 운송은 항해 용성 계약 또는 전기 용성 계약과 같은 용성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반면 전기 화물 운송에서는 계약의 유형으로는 계품 운송 계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가 없고, 선화증권 뒷면 약관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해서 계약이 체결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기 화물 운송에서도 용선된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운송계약의 형태가 아니고 당해 운송인이 운영하는 전기선 운항에 이용될 선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의 선박을 임대차하는 선체용성계약이나 일시적으로 선박과 운송 서비스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기용성계약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기 운송을 할 때는 당연히 선박의 일부나 전부를 통째로 이용하는 이런 이제 용성계약, 항해용성계약이나 전기용성계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 화물 운송에서는 일정한 스케줄을 정해놓고 일정한 항구로 선박이 이렇게 기항을 하면은 그 시간에 맞고 그 기항하는 항구에 맞는 화물이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의 물건별로 운송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개품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막상 실제 이제 운송을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상선의 선박과 현대상선과 개품 운송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박이 운항하다가 사고가 나서 책임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버그린이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현대상선이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복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기운송 계약을 에버그린과 체결해서 1년 동안 에버그린의 선박이 와서 이제 현대상선의 개품운송 화물을 운송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개개 화주와의 관계에서는 에버그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현대상선과 계약되어 있는 개품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대상선과 에버그린 사이의 정기용선 계약에 의해서 이 선박의 운송 서비스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기 화물 운송에서도 용선 계약이 이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개 화주와의 계약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계약 관계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선 계약의 경제적 의의라고 할 때는 역시 그 부정기 화물 운송에서 용선 계약의 경제적 의의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전기 화물 운송에서는 전기선의 일시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선 계약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전기선 고유의 운송 영역으로는 석유, 곡물, 광석, 비료, 석탄, 사탕, 목재, 고철, 코프라, 어분과 같은 원자재 운송이 주로 이용이 되고요. 또 자동차나 철강, 중기계와 같은 완성품 중에서도 특정 화물만을 이제 전속적으로 운송할 때, 그 다음 냉동 화물 운송에 이제 주로 부전기선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전기선사의 선대 보충을 위해서도 용선 계약이 이용되는데요. 전기 운항 업무를 행하고 있는 많은 컨테이너선과 전기 화물선의 경영에 있어서 기업의 재정 형편상 일시적 선대 보충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선체 용선 계약이나 전기 용선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 형편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업이 선박을 이제 신규로 확보하기에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 해운 시황상 볼 때 이 선복의 부족이 단기간에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경영 전략상 지금 선대를 확충하기에 그 앞으로 전망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타선사의 선박을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선체용선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해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2019년 말, 2020년 말부터 2021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은 보면요. 전기선사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전기선사는 당연히 따라서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세계 무역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서 선복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선대를 대폭 확충해야 되는 시점인데 많은 선사들이 이러한 용선을 통해서 전기선대를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물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번 이동되는 컨테이너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의 그 물류 항만에서의 적체도 심하게 되고 선박도 또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박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 척수만큼 컨테이너의 보유 개수만큼 화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결국 그 수출입 화물의 화주 입장에서는 선박이나 컨테이너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선박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일시적인 운임, 고운임의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위험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기가 확실하게 예측되기 전까지는 뭐 타 선사의 선박을 용선을 해서 전기선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주로 이제 전기선사가 용선 계약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적 책임의 근거, 용선계약에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용선계약은 계약에 기인하여 선주와 용선자 간에 직접 생기는 그 대내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용선계약의 그 위반 문제는 선주와 용선자 간에 생기는 대내적인 청구권, 즉 계약서에 따라 이제 가게 되고요.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는데요. 이때는 신체의 상해와 사망, 화물의 멸실 훼손을 이유로 하는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선박 충돌에 의한 손해배상, 또 조선업자 및 수선업자의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선계약에 관계되는 법과 실무의 기본적인 사정과 세부 사항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해운 실무와 선박 관리, 주요한 상품의 수출입, 해상보험, 손해 정산 및 해운 중개업에 종사하는 실무가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선계약에는 주로 표준계약 서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그 수도 많으나 상당 부분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 또 많다고 합니다. 표준계약 서식은 고풍스러운 것이 많아서 오늘날의 법률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부정확하게 작성된 용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연역과 전통 및 거래 관습과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선계약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선계약의 조항과 조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이나 해당 상품의 거래에 정통한 것이 용선계약의 조항과 조건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용선계약에서 많은 이제 표준거래 그 서식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시장에 따라서 화주를 중심으로 용선계약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선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용선계약서가 우리가 말하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의 그 계약이 작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용선자나 선주나 화주에게 조금 이제 편중된 형태로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또 해당 상품의 특성 또 거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그 무역의 관행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행된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용선계약에 관계되는 많은 수의 분쟁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 중재인에 의해서 회사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판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상황과 관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용선계약 조항의 이해에는 이러한 그 거래 관행 또는 상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회사 법률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회사 중재로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중재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 중재 기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회사 중재 기관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발달해 있는데요. 우선 그 영국에서 많이 이제 발달해 있고 전 세계 회사 중재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국은 회사 중재를 비롯해서 회사 법률 서비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 비용이 우리나라 전체 법률 시장의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주로 거래하는 이제 그 많은 무역이 있는 국가들이 역시 해운 거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미국이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요.
물론 이제 거래량으로는 중국이 현재 미국보다 많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미국이고, 해운에서는 해운 비즈니스 서비스가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또 이러한 그 분쟁이 있을 때는 영국의 아비트레이션 중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재기관 중에서 미국과 영국 또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미국에서는 The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in Company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 중재 협회가 있는데요. 뉴욕시 17번째 주된 사무소를 두고 중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0건을 웃도는 회사 중재 판정과 결정을 구독자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들 결정에 정통한 것이 정식으로 용성계약의 중재를 신청해서 용성계약 문제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중재를 할 때도 결국 변호사가 양쪽 클라이언트의 그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SMA의 경우에는 미국 중재협회가 작성한 상사 중재 규칙에 따라서 이러한 그 중재 판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중재인은 이들의 규칙에 준거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의 고문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제 그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보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분쟁의 대상 금액이 $3,500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간이 절차도 따로 발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재협회가 작성한 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임의중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런던 회사 중재인협회 LMA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그 LMAA 외에도 영국의 중재협회에서 하는 그 기관 중재도 있습니다만은 임의중재인 LMAA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996년 영국 중재법에 근거한 임의중재기구인데요. 현재 전담회사 중재인이 39명이고 보조회사 중재인이 700명 이상에 달합니다. 중재지는 주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중재 신청 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3,500건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해운 선봉량 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회사 중재 사건이 LMAA로 몰려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LMAA 회사 중재가 그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소액 분쟁 절차에 따른 중재가 나머지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LMAA로 오는 중재 중에서 95%가 이제 회사 중재, 5% 정도는 소액 분쟁 절차에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태회사, 아시아태평양 회사중재센터가 있는데요. 국내 회사 중재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회사중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아태회사 중재 규칙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은 대법원 규칙으로서 승인됨으로써 부산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일종의 기관 중재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태회사 중재센터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 중재 분야는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해상분쟁, 항만 물류분쟁,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분쟁, 수상레저 등 해양 레포츠 분쟁, 선박 건조 및 수리와 해양 플랜트 분쟁, 해양 환경 관련 분쟁 등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성계약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먼저 선주입니다. 용선자의 상대방 당사자, 계약상 상대방 당사자를 선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선체 용선계약에서는 뭐 선주와 용선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항해 용선계약이나 전기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을 해온 사람과 다시 재용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송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운송인과 화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연역적으로 용선계약서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를 선주와 용선자, 오너와 차트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선복을 제공하는 자를 우리가 선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용선자라고 합니다. 선체 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에게 선박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이 될 것이고, 정기 용선 계약과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선자 차트러인데요. 선주의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선체 용선 계약의 경우와 운송형 용선 계약의 경우에 각각 그 지위가 다르게 되는데요. 선체 용선 계약에서는 계약된 선박을 선주로부터 임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선주와의 관계에서는 선박 임차인의 지위에 서게 되고, 제3자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게 선체 용선 계약에서 차트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기 용선 계약이나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계약에 의거하여 선주로부터 계약된 선박을 이용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송화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순수한 송화인이다. 다음 재용선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주로부터 직접 선박을 임차하거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용선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용선자가 제2, 제3의 용선계약, 즉 재용선계약에 의해서 선박을 임차하거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용선자를 재용선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용선자도 역시 용선계약의 개념에서는 용선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선선주, 즉 차터드 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제공하여 제3자와의 재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하여 화물을 운송할 때 이러한 운송을 차터드 오너, 용선한 선박을 이용한 운송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터드 오너도 역시 그 용선계약서 상으로는 선주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디스포넌트 오너, 즉 관리선주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용선계약 관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중개인 또는 용도예선 중개인, 보통 차터링 브로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적할 화물을 구하고 있는 선주와 선복을 구하고 있는 용선자 간에서 중개인으로서 활동하는 자를 용선중개인 또는 용대선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선주 측을 위해 중개를 하는 선주중개인, 또 용선자를 위하여 중개를 하는 용선자 중개인이 있고요.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용선계약의 협상에 임하며 이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용선 브로커라고도 부르는데요. 뉴욕, 도쿄, 홍콩, 오슬로, 함부르크, 상하이, 서울 등의 해운 거래를 중개인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선 대리인 차터링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선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선자가 지정한 중개인을 의미하는데요. 용선자는 선복에 대한 문의를 다른 중개인에게는 일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선 대리인에 한하여 통지를 하게 되고요. 선복의 교섭과 용선에 관한 용선 대리인은 주문한 용선자를 위한 중개인으로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선자 대리인 차터러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계약상 용선자의 책임으로 적양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 본선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행적인 대리점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지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용선자는 본인의 대리점을 본선 대리점으로 지정함으로써 선주와 용선자 간의 최대의 협력이 보장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용선자와 선주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에는 용선자 대리인은 선주의 이익보다는 용선자 이익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은 유익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용선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선주로서는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감독 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주는 이중의 대리점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감독 대리인의 계약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용선자 측 하역업자 차트러즈 스티비도어인데 용선자가 지정한 하역업자입니다. 용선자 측에서 화물의 특성에 적합한 하역업자를 지정해서 육상으로부터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선적작업 또는 선창으로부터 양육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하역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용선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그의 하역 인부에 의해서 그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용선자 즉 하역업자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는요. 용선계약은 우리 계약 조건상 FIO 조건 또는 FIFO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데요. 이것은 그 선박 운항과 운송은 그 선박 소유자 또는 운송인이 해주는데 그 선적항과 양육항의 지정을 보통 용선자인 화주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화주가 그 항구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보고 이 화주인 용선자 측에서 하역업자와 부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인, 프리아웃 즉 그 선적과 양육 비용에 대해서는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용선계약이 대부분 체결되기 때문에 이 하역업자도 용선자 측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선료, 차트리지. 용선계약에서 선주가 선박을 임대하거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얘기합니다. 선체 용선계약에서는 선박 임대에 대한 임차료의 성격을 띠게 되고요.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 서비스의 대가인 운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부담하는 선박의 경상지출과 용선자가 부담하는 항비로 구성되는 원가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선박 수요에 따른 실제 시세가 반영되어 정해지게 됩니다. 중량 1톤당 기준으로 용선료를 산정하게 되고요. 정기용선계약에서는 1톤당 1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1톤당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를 톤당으로 정하지 않고 1항해당 얼마로 정하는 일괄 선복용선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는 운임, 선체용선계약의 용선료는 임차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기간 단위로 용선료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영어로는 하이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는 선박의 경상지출과 항비 등 직접 선비와 간접 선비가 모두 사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순수한 운임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영어로는 프레이트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프레이트라는 용어는 계품 운송계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운송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계품 운송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기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을 여러 차례 그 계약을 체결해야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 1년 단위, 2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기용선 계약이 됩니다. 항비, 포트 차지는 선박의 출입이나 정박 등 해당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도선료, 입출항세, 톤세, 부두 사용료, 부표 사용료, 예선료, 줄잡이 비용, 통선료, 세관 재비용, 영사관 수수료, 청소비 등 청소비, 등대세, 항만관계 위생비용, 대리점료 등이 있습니다. 또 직접 선비라는 용어는 선박 원가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선박을 항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데요.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인력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는 대비되는 용어다고 보겠습니다. 또 간접선비는 특정 선박의 유지만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 선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요. 선박 감가상각, 선박보험료, 금리,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음은 용선료보험, 차트리지 인슈런스라고 하는데요. 선주가 자기 소유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용선해 주었을 때
당해 용선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중 매월 받게 되는 용선료 총액을 보험가액으로 부과하는 보험입니다. 용선료를 혹시 이제 못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차터파티 BL인데요. 화물의 운송이 용선된 선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용선자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소위 차터드 오너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차터드 오너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인데요. 용선계약서는 계약 성립 시에 작성이 되고 선적 시에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의 뒷면에 용선계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구가 첨부가 되고요. 약식선화증권의 형태로 보통 발행이 됩니다.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내용상 상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의 내용이 있어서 해석상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서는 용선계약이 유일한 운송계약이므로 용선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선의의 선화증권 소진과 선화증권 발행인과의 관계는 선화증권의 법리에 따르지만 이는 용선계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선자 선화증권 차터러즈 BL인데 용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고 발행하는 선화증권입니다. 자기 명의의 선화증권에 서명하게 되면 이는 선화증권의 발행행위가 되므로 선화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계약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차터링 마켓, 즉 용선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시장으로 널리 알려진 암스테르담, 런던, 뉴욕, 도쿄 등지에서의 용선 동향이나 계약이 성립된 선봉량 등 용선에 관계된 일체의 정보 및 상태를 통괄하여 지칭하는 용어가 용선시황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차터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CB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용선료 산출 지표를 얘기합니다. 운임 수입액에서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항비를 뺀 나머지 수입액을 1개월당 또는 1데드웨이트당의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차터백이라는 용어인데요. 선박을 매매 양도한 선주가 당해 선박을 다시 정기용선하여 용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차터백이라고 합니다. 선박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용선 조건부 매매, Sale on Basis of Charterback의 경우 매매 계약서에 차터백을 조건으로 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운영 경비가 부족하고 선박은 계속 사용해야 될 경우에 선박을 매각을 해서 다시 용선해 오는 형태로 사용을 할 때 차터백을 하게 되고 매매 계약의 조건으로 차터백을 넣게 됩니다. 차터인은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거나 용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차터인이라고 하고요. 차터아웃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임대하거나 용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터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상 제 21강 강의를 마무리하는데요. 21강에서는 해상 운송의 형태와 용선계약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용선계약 분쟁에서 회사 중재의 의미와 주요 회사 중재 기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